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920년대 일제 통치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10년대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실시하던 일본은 1920년대 통치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10년의 기간 동안 강압 통치를 하였음에도 1919년 3월 1일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3.1운동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통치 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1차 세계대전 당시 대중국 무역을 독점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한 일본이 제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온전히 장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 방식을 완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제는 조선 총독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여 문관 출신의 총독도 조선 총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 군인 경찰인 헌병 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보통 경찰제를 실시하여 군인과 경찰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1910년대 한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야만적인 처벌 방식인 태형이 폐지되었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일부 허용되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신문사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치를 시행할 것을 계획한 사이토 총독의 통치 방식에 대한 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통치의 방침인 이 시동인의 대의를 존중하고 동양 평화를 확보하여 민중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은 대원칙으로 일찍이 정한 바이다. 정부는 관제를 개혁하여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며 또한 일반 관리나 교원 등의 복제를 폐지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조선인의 임용과 대우 등에 관하여 더욱 고려하여 각각 그할 바를 얻게 하고 장래 기회를 보아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여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일반 복리를 증진할 것이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유화적인 통치 방식을 문화통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가 실시한 한국인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총독이 될 수 있는 일본 관리의 자격을 무관뿐 아니라 문관 역시 임명 가능하도록 법적으로는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선의 총독으로 온 사람들을 보면 1920년대는 물론 해방이 되기 직전인 1945년까지 문관 총독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완화되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임명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헌병 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보통 경찰 제도를 시행하였지만 오히려 경찰관 수와 경찰서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일제는 헌병경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등경찰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을 발표하여 항일 민족운동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일부 허용되면서 한국인의 신문 발행이 허용되었지만 검열을 통해 기사를 삭제하거나 신문을 압수하며 언론 역시 통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제는 각 지방에 부, 면 협의회를 구성하고 도 평의회를 구성하여 한국인 역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권이 없는 단순한 자문기구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친일 세력과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일제의 1920년대 한반도에서의 정책은 실질적인 유화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1910년대 조선인에 대한 차별교육 역시 1920년대에는 완화되었습니다. 1910년대 교원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채 수업을 진행하던 모습은 사라졌으며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 동일한 교육과정을 실시할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조선어와 조선사라고 불리는 한국어와 한국사 교육을 실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었습니다. 사실상 비싼 학비로 인해 한국인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으며 총독부 차원에서의 교육기관 설립을 이유로 사립학교와 서당을 설립하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결국 일제의 문화통치는 일본에 협력하는 조선인에 한하여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친일파 양성을 통한 민족 분열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타이토 총독의 친일파 양성 정책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민족 분열 정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핵심적 친일 인물을 골라 그 인물로 하여금 귀족, 양반, 유생, 부호, 교육가, 종교가에 침투하여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2. 각종 종교단체도 중앙집권화해서 그 최고 지도자의 친일파를 안치고 고문을 붙여 어용화시킨다. 3. 친일적인 민간 유지들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고 수재 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4. 조선인 부호, 자본가에 대해 일본과 조선의 자본가 간의 연계를 추진한다. 1920년대 일제 경제정책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1차 세계대전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 본토에서는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본토의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쌀에 대한 수요는 급증한 반면 일본 내 농업 생산력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제는 한반도를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제는 간척 사업을 실시하고 한반도에 있는 밭을 논으로 바꾸어 쌀을 생산하도록 하였으며 벼의 종자 개량을 통해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쌀 생산량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나가는 쌀을 매년 증가하여 사실상 한국인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쌀은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했기에 결국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화전민이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한편 1910년대 조선인의 기업 설립을 제한하였던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조선인 역시 신고를 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령의 폐지는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본 본토의 공업화로 성장하게 된 기업들이 조선에 더욱 자유롭게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923년에는 일본과 조선 사이의 관세가 폐지되면서 일본 상품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침투하였으며 1928년에는 신은행령이 발표되면서 조선인의 은행이 강제 합병되어 금융 분야에 대한 일본의 지배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제 1920년대 문화 통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